제12장 바로크 시대의 기악 음악입니다. 우리가 바로크 음악을 계속하는데 바로크 음악의 양이 좀 많아서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서 성악 음악을 다루었죠. 기악 음악도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12장에서 또 질문을 던져봐요. 바로크 음악에서 기악 음악은 이전 르네상스 시대에 비해서 성악 음악에 비해서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12장에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질문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악 음악의 장르들이 대부분 이때 시작되었는데 그럼 어떤 장르들이 나타나느냐? 어떤 장르들이 나타나고 어떤 악기들이 연주했느냐? 다음에 그 장르들 각각의 구성은 어땠고 또 형식은 어땠느냐를 중심으로 살펴보기 바라요. 우선 223페이지 12장 시작할 때 바로 첫 번째 질문의 답이 나와요. 1600년부터 기악 음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17세기 말에는 기악 음악이 매우 많이 작곡되고 연주되고 또 질적으로도 성악 음악과 대등해졌습니다. 되돌아보자면은 르네상스까지 기악 음악은 성악의 반주 역할 혹은 따로 연주되더라도 즉흥 연주되었지 악보로 기보되지는 않았어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르네상스 말기부터 기악 음악이 점차 비중이 크게 되었어요. 근데 그 배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1600년부터 기악 음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그랬는데 그 배경을 보니까 첫째로 바로크 양식에 맞는 악기가 개발되고 쓰이게 된다는 거. 바로크 양식에 맞는다? 바로크 양식, 즉 모노디 양식, 또 콘체르타토 양식 계속해서 얘기했죠. 모노디 양식, 그러니까 솔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악기, 콘체르타토 양식, 대비를 줄 수 있는 악기들이 발달한다는 거죠. 그런 악기들이 여기에 나오는 악기들, 바이올린 비롯한 현악기족이 엄청난 발달을 보이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 현악기는 독주악기로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고 또 넓은 음역을 막 오르내리면서 연주할 수 있는 그렇게 악기 자체가 그렇게 발달을 하죠.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은 뭐 스트라스바리우스, 과리네리, 아마띠 이런 비싼 악기 이름을 들어봤을 텐데요. 이런 악기들이 이때 이제 제작되는 거예요. 어디서 이태리에서 오페라 마찬가지로 이태리에서 중심으로 이런 바로크 시대의 기악 음악 그리고 악기들이 제작이 되는데 그래서 악기가 발달하니까 당연히 현악을 위한 음악도 쏟아져 나오게 되죠. 오르간은 물론 오래된 악기예요. 굉장히 오래된 악기지만은 특히 바로크 때 오르간의 웅장한 색채 대비 이런 걸 좋아하게 되면서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물론 오페라 극장 같은 데서도 사랑을 받게 되고요. 오르간은 건반을 가졌지만 사실 관악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관악기의 그 진동을 이용한 건데 그런데 특히 르네상스 말기부터 현을 가진 건반 악기들이 발전하게 돼요. 지금은 피아노가 대표적이죠. 근데 이때는 아직 피아노는 없었고 클라브라는 말은 건반이라는 말인데 클라비어란 말이 쓰이는데 여기에는 클라비코드, 즉 건반하고 코드는 현이란 말이죠. 이렇게 작죠. 범위도 음역도 좁고 해서 작고 섬세한 소리를 내는 가정에서 혹은 연습용으로 쓰인 악기고 합시코드는 이에 비하면은 크고 화려한 악기. 물론 이렇게 두 개의 건반을 지닌 악기는 일반적인 아니고 이제 바로 그 후기에 나왔던 악기인데 합시코드 혹은 챔발로 같은 말이에요. 보다 크고 화려한 악기. 프랑스에서는 이걸 클라브생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클라비어 건반 악기들이 발달하면서 얘네들은
화음을 연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주는 물론 바소 콘티누어, 굉장히 바소 콘티누어는 필수적이었죠. 바로크 시대 음악에서. 그래서 실내악, 오케스트라 음악, 오페라 반주 뭐 이런 데서 감초처럼 빠질 수 없는 악기가 돼요. 기악 음악이 발달하게 되는 두 번째 배경은 앙상블이 표준화되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는 어떤 곡은 어떤 악기를 써라. 이렇게 악기, 그리고 어떤 악기는 어떤 성부를 연주해라. 어떤 악기는 바소 콘티누를 해라. 이렇게 다 작곡자들이 다 지정했다는 말이에요. 이전까지 르네상스 시대에는 뭐 악보가 있더라도 관악기를 쓰건 현악기를 쓰건 혹은 건반악기를 쓰건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바로크 작곡가들은 작곡할 때부터 음색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악기를 지정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이건 성악음악과 같아요. 바로크 원칙에 들어맞는 음색을 찾았다는 거죠. 즉 바소 콘티누어 플러스 독주악기는 모노디 양식, 그리고 대비되는 음색, 악기의 독특한 어법 추구는 콘체르타토 양식을 반영해요. 우선 그 트리오 짜임새. 트리오 하면은 뭐예요? 3을 뜻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피아노 트리오 하면은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이렇게 세 악기를 말하는데, 바로크의 트리오 짜임새 하면은 두 개의 독주 악기와 바소 콘티누어 계속저음으로 이루어진 조합을 말해요. 그러한 짜임새를 말해요. 바로 이런 거죠. 근데 왜 네 사람일까요? 이제 뭐 다 알겠죠? 바이올린 두 개의 독주악기 플러스 계속저음에 두 사람이 필요하죠. 화음을 넣을 합시코드 주자와 또 저음을 강조할 저음악기. 그래서 네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트리오 텍스처가 일반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콘체르토가 발달하는데, 바로 콘체르타토 양식을 잘 나타내주는 대비를 기초로 한 콘체르토 협주곡이라는 장르, 그리고 악기 특유의 기악적 어법을 낳게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점차 각 장르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고, 그래서 이제는 이거에 따라서 전문적인 오케스트라가 나오게 돼요. 물론 그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어요.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은 물론이고 오페라, 오라토리오 같은 성악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작은 규모의 실내악 앙상블이었어요. 이제 바로크의 기악 장르 12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장르가 많이 나와갖고 복잡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르네상스 시대의 기악 음악의 종류와 이렇게 연관지어서 보면 돼요. 르네상스 때를 되돌아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에 기악 음악은 변변한 장르가 없었어요. 그냥 동네에서 뭐 춤을 출 때, 또 왕궁에서 춤을 출 때 반주를 한다든지, 혹은 노래를 반주한다든지, 혹은 독주라고 해도 즉흥적 연주에 그쳤지 무슨 장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르네상스 후기에 처음으로 이렇게 네 가지 기악 장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크게 네 종류. 느린 춤곡과 빠른 춤곡을 연결하는 춤곡, 파반느와 가이아르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춤곡의 간습, 그리고 성악음악을 기악음악으로 옮긴 모방적인 곡. 왜냐하면 성악음악 자체가 르네상스 시대 모방적인 곡이었으니까. 보다 덜 엄격한 프랑스 샹송을 옮긴 칸조나, 그리고 엄격한 모방으로 이루어진 모테트를 옮긴 리체르 카레, 그리고 즉흥적인 악곡, 그리고 변주곡, 이런 장르가 르네상스 후기에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이제 이들이 각자 일정한 형식, 그리고 연주 방식의 원칙을 세우면서 우리에게 친숙한
장르, 춤곡은 모음곡으로, 이 모방적인 곡은 소나타와 후가라는, 그리고 즉흥적인 곡은 이렇게 이름을 토카타, 판타지아, 팔테타, 프렐류드 이런 이름을 갖추게 되고, 또 변주곡도 화성 변주곡, 선율 변주곡 이렇게 분리되게 되고 분류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 오케스트라가 발달을 하면서 아까 오케스트라가 발달했다고 했잖아요. 악기가 여기서 협주곡, 콘체르토 그리고 서곡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이걸 보면은 17세기 초에 확립된 이런 여러 장르들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제 하나씩 살펴보죠.